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보강 강의가 진행되고 또 아마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이제 여러분들 진행될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해야 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 마지막 강의는 보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 과제 일단 아마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강의 잘 들으시고 잘 정리해 놓으셔서 기말고사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정 직업주의와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개요서부터 이 개요서부터 그다음에 개념 유형까지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전쟁자 측면에서 보면 인류 집단을 이루어서 이제 조직 속에서 살아온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오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은 그 이전에도 군대는 존재했고 전쟁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 군대의 어떤 발전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프레스토는 여기에서는 고대 전쟁, 그다음에 봉건 전쟁, 제한 전쟁, 그다음에 총력전, 냉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전쟁 양상과 군대 발전 과정에 어떤 연결시켜서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나이트는 이제 학위 응용 전쟁 시대,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뭘 사용했느냐, 그러면서 어느 시대까지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기 응용 전쟁 시대, 군 직업화 전쟁 시대, 그다음에 자본주의 전쟁 시대, 그다음에 전체주의 전쟁 시대, 냉전 시대의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자들은 뭐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캐스테로는 군대 조직의 어떤 발전 과정을 고대의 군대, 중세의 군대, 그다음에 군주제의 군대, 그다음에 국민군대, 직업군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어떤 캐스테론의 어떤 군대 조직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오늘날의 이렇게 군대가 조금씩 이렇게 정리되면서 현대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바그치의 어떤 그 상비군의 발전 단계를 보면 상비적 용병군, 그다음에 상비적 왕군, 상비적 국민군 이렇게 이제 또 발전 단계를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대의 어떤 발전 과정을 직업으로서의 어떤 군대를 구분해 보면 용병군대, 그다음에 상비군대, 국민군대, 그다음에 현대직업군대, 군대입니다. 군대. 이렇게 해서 직업군대라고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직업주의의 특성은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이제 용병군대입니다. 자, 이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군대가 직업적으로 전문화되어가는 과정은 이제 14세기에 시작된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의 통합 과정에서 18세기 산업혁명의 어떤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국가의 어떤 중앙집권화와 산업혁명의 발전은 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서 국내에서 인력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의 기초를 둔 봉건 사회는 붕괴되고 그다음에 유통 경제라든지 사회가 출현하면서 이제는 민간 그 직업들은 18세기 초에 전문화가 이미 이제 이룩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군대는 직업 전문화의 어떤 태동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19세기 초에 그 직업 장교단이 유럽 국가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18세기 이전의 국왕들은 자신들의 어떤 작은 영토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어떤 그 기사단의 봉급을 주고 군대를 유지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왕의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적 힘 이것이 강화되고
민중과 국왕 사이에 어떤 존재하는 이익의 격차가 이제는 증대하게 되자 일부 도시의 시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스위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농민들이 이 문병군을 조직해서 기사단에 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의 어떤 국왕들은 무장한 민중이 군사적 이 자질을 가지게 되어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봉기할지도 모른다는 이 국왕들의 공포심을 기사단을 어떤 면에서는 쇠퇴시키고 용병군대를 발전시키는 일단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병군대는 전쟁이 끝나면 이 다른 국왕 밑으로 전쟁을 어떤 면에서는 구해서 이동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전쟁 중에 충분한 보수를 받게 될 것 같지 않다면 전선에서 이 전쟁 중에서 이탈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보수가 좋은 국왕에게 붙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용병군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출산율이 저조하고 출산율이 어떤 면에서는 저조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인원은 군에 들어온 인원들은 적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문화가 되잖아요. 다문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애착,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 어떤 그 유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문화가 되면서 용병 시대가 되는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도 더 많이 보수를 주는 대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군무지를 이탈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심각한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사회의 발전과 IT 분야의 기술에 따라서 이제는 많은 인원들이 축소되면서 이제는 군의 어떤 간부화가 되면서 이루어져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문화가 되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군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용병군대의 어떤 그런 특징은 뭐냐면 군대가 풍요로운 토지를 골라서 이제 기생하게 됐고 그다음에 군대가 주둔하면 어떻게 돼요? 그곳 주민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탈은 어떤 면에서는 적뿐만 아니라 일군 시민에 대해서도 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어떤 군대는 국왕의 수익을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 그다음에 전리품과 곡물의 취득을 통해서 이제 지배자의 어떤 부를 증대시켜주는 이 경제적 도구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병군대는 책임성이라든지 전문성, 단체성, 이루가 기초가 되는 충성심이라든지 규율성, 그다음에 희생정신과 같은 이 어떤 직업성의 공통윤리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용병군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직업상의 공통윤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용병군대는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병군대는 실적으로 보면 중세를 주름잡던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그 기사들이 쇠퇴하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로이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어떤 이태리의 콘토트리라고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최초의 용병제도였다는 거죠. 이 용병제도는 뭐냐면 자 군대가 가져야 할 어떤 충성심과 책임감 그리고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쟁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장기간의 무승부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상자는 극수수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마키아벨리는 이 콘토트리라는 어떤 용병 군대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해도 사망자는 어떤 면은 소수밖에 없고 돈을 많이 받는 측이 승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용병 군대 간의 어떤 전투에 토너먼트 이 정신마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술의 창조보다는 어떤 이 쇼맨십을 통해서 더욱 강조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병군은 군민군으로서의 어떤 형성하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상비 군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비 군대는 이 상비 군대는 용병 군대 대신해서 이제 귀족 출신 이 장교가 이제 임명되고 아마추어 군대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영구적으로 이 영토를 보호하고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의 군주들이 이제는 상비군의 필요성을 이제는 절감하게 됐다는 거죠. 왜? 이 영토를 보호하고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상비군의 필요성이 절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상비군의 어떤 그런 그 절박한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게 있지만은 이 상비군대는 이 자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충성심, 규율성, 동질성, 희생정신 이런 것 같은 어떤 직업상의 어떤 그 공통윤리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용병 있잖아요. 용병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책임성, 전문성, 단체성 이것에 기초가 되는 충성심과 규율성, 희생정신 어떤 직업윤리의 공통준리 이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충성심, 규율성, 동질, 희생정신 이런 것 같은 어떤 직업상의 이 공통윤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상비군대에서부터는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비군의 장교는 어떻게 됩니까? 국왕이 자기의 의사를 강요할 수 있었던 귀족 출신의 자제들의 어떤 국한에서 이제 선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병사들은 지원제로 입대해서 판례지 12년이라는 이런 장기간을 이제는 어떤 것을 복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상비군의 발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절대 왕정의 권력 기반으로서 화폐의 공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왕조의 안전을 위해서 상비군의 숫자가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상비군의 어떤 성격도 상비 용병으로부터 점차 어떻게 됩니까? 상비 왕군으로 변화시키면서 마침내는 국가적인 이 상비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인구의 어떤 증가라든지 화폐 경제의 확산, 그다음에 국가 재원의 확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그 전에 상비 군대는 중세의 어떤 사회 문화의 절반이 붕괴되는 과정을 이룬 역사상 새로운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화폐 경제가 확산되고 국가 재원의 확대에 따른 이제 군주 세력 기반이 이제 확장됨으로써 군주가 이 봉건적 기사 계급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서 이제 군대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비 용병군을 이제 성격을 띠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1세기 이상이라든지 1세기 이상 지속된 어떤 백령 전쟁은 이 상비 군대가 성립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비 군대는 초기에는 상비 용병 대장의 어떤 지휘를 받는 상비 용병 부대에 불과해서 이제 부패하고 그다음에 무질서한 조직, 그다음에 불규칙한 어떤 급료 지급, 그다음에 거친 훈련소, 변덕스러운 규율 이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군제 개혁을 단행해서 군대는 왕의 직속하는 이 확고한 기관으로 이제 성립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왕은 어떻게 돼요? 국왕은 평화시나 이 전쟁 시에 항상 군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런 그 왕군의 성격을 가진 상비 왕군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화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술의 변화가 상비군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촉구한 이런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이제 국민 군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를 전후해서 이런 상비군은 당시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한된 정세에서는 가능했지만 효과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상비군 시기의 전쟁이 왕조적 성격을 띤 한 어떤 그 군주권과 다른 군주권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군대의 충성도 이 군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제한된 것이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어쨌든 전쟁은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어떤 총력전을 낳았던 그런 어떤 그런
그 정치 사상뿐만 아니라 군대사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루이 16세에 이제 그 의회에 대응하는 이 상부군이었던 왕군을 이용했기 때문에 왕정을 폐정시키고 이제는 정권을 장악하려던 평민 계급도 왕군에 이제 대항할 이 국민군을 이제 조직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군대의 발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이 나폴레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의 이 항쟁 의식에서 나온 민족주의 사상이 전 유럽에 이제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군대의 발전도 나폴레옹의 어떤 혁명 방위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프랑스의 어떤 그런 대혁명은, 자,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이 어떤 전환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국가의 어떤 기본 정신은 여기는 왕이라는데 못합니다. 왕이나 또는 어떤 특정 계급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이제는 바로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군대도 왕의 어떤 개인적 사병이나 이런 어떤 특정 계급의 어떤 그런 독점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전체가 참가하는 집단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사상이 이제 전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상 아래서 최초의 국민군대라는 이런 프랑스 혁명 기간 후에 강제 동원령과 일방 징집제를 포함한 이 법령이 이제는 1797년에 이제는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군대는 귀족장교라든지 지헌병, 용병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이 왕군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민족이 동일한 이 권리와 의무를 갖고 참여한 이런 어떤 군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어떤 전쟁이 단순히 이제는 군주와 그다음에 군주 간의 투쟁이 아닌 국민과 국민 간의 어떤 투쟁 양상을 띠에 따라서 근대 국가는 이제는 군사 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국민 군대는 이 엄격한 훈련이라든지 규율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이요 애국적인 정렬이 중요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성격이 귀족을 타도하고 그다음에 하층 계급의 이익을 옹호했기 때문에 평민 출신이 거의 군을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사적 요인과 어떤 사회적 요인이 결부됐기 때문에 군사 제도도 어떻게 됩니까? 장교 충원 제도라든지 참모 제도, 교육 제도, 그다음에 군민 어떤 그런 개병 제도, 이런 면에서 획기적인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결과로 인해서 프랑스의 대혁명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부터의 혁명이기에 정치라든지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서 이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군대도 사회의 어떤 모든 계층에서 충원되었고, 귀족과 농민 간의 차이도 이제는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제 개혁은 이제 새로이 발표된 뭐냐면 장교 임용령을 통해서 군대 조직의 핵심인 장교 임용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이제는 현대 군대 조직의 모체가 된 현대 전문 직업 군대로 발전하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어떤 전문 직업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런 전쟁 기술은 발전시켜 놓았지만 어떤 군인 직업은 근대 사회가 만든 어떤 역사적인 산물이 어떤 그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민간인 직업들 중에서 중세 말에 나타나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18세기에 이르러서 이제는 고도로 발전된 형태로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교라는 이 직업은 19세기의 가장 독특한 이러한 제도적 어떤 창조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교들이 이제는 일반인들과 구별될 만한 어떤 독특한 전문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에 이르러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 전문 기술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가치, 이 조직적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는 이미 나폴레옹 군대의 영향을 받아서 각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국민으로 구성된 이 군대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군대를
국민 개병제로 평시에 택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많고, 그리고 올바른 군사 능력을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군대의 어떤 그 발생지인 프랑스에서도 이미 1850년부터 이제 직업군인제를 이제는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직업군인 제도에서 가장 관심사가 되는 이 재정적, 교육적, 전문적인 문제는 장교일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참모제도라든지 교육제도, 장교의 충원, 진급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직업주의 시작은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의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현대적 의미의 어떤 군의 직업주의화의 어떤 선구자적 역할은 어디냐? 프러시아 정부의 어떤 1807년에 여기에는 군 직업주의 어떤 기본 요강을 명백하게 설정해서 선포된 이 장교 임용령에 관한 이 포규령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장교 임용령에 필요한 그 유자격은 평화 시에는 교육과 전문적 지식이고 전 시에는 뛰어난 용기와 훌륭한 지각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자질을 구비한 자는 군대의 최고직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군대의 어떤 모든 계급적 특권은 철폐되고 모든 사람은 신분의 구애됨이 없이 평등한 의무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 장교 임명령의 포구령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직업주의적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자, 군의 어떤 전문 직업주의의 어떤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기술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경쟁적인 민족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귀족주의 갈등, 그리고 안정된 정당의 어떤 그런 권위와 존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경쟁, 어떤 정치적으로 경쟁적인 민족주의 국가, 어떤 국민 국가로 여기에서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럽 지역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경쟁적인 민족주의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은 제각기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 안보만을 전담하는 이 전문 직업 집단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군사적 패배로 인해서 국가 존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군 직업주의를 채택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이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러시아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민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프러시아민을 군대에 징집하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단체로서 훌륭한 장교단을 발전시켰는데, 이 장교단은 훈련 과정이라든지 어떤 조직력, 의무감 이런 것들이 뛰어난 이런 군 전문 직업단을 유럽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불안한 위치에 있었던 이 프러시아가 최초로 창설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민주주의 이상과 제도의 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어떤 정치 제도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이념 체계가 되는데, 자, 군사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민주주의에 상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어떤 이상과 제도의 출현은 무엇보다도 사회 구조의 어떤 전반을 귀족적인 것으로부터 민주적인 것으로 대처하려는 이런 기운으로 해서 이제 태동하게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군대의 장교들은 18세기의 어떤 귀족적 성격으로부터 19세기의 비귀족적 성격으로 이제는 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어떤 전문 직업화는 절대 군주 시대의 어떤 끝남과 더불어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국가의 탄생이 그 바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교로 임관되는 조건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험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이제 했는데, 이 프러시아에서는
장교로 임명되는 이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평시에는 교육과 전문 지식에 습득해 두고 있고 전시에는 어떻게 돼요? 탁월한 용기와 이 판단력에 두어야 한다고 이제는 제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10년에 이 사관학교가 창립되고 여기에서 이제 보병 및 기병은 3년간 그리고 포병과 공병은 4년에서 5년간의 이런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의 전문화가 요구됐다. 자, 산업혁명은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산업주의의 어떤 대도, 그 다음에 인간 성장, 도시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가져왔고 이러한 사항은 기능적 전문화와 노동 분할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투를 할 때 모든 군인들은 동일한 어떤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창, 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적과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의 규모가 커지고 전쟁의 어떤 수행 방법이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무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정하고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문 지식과 이런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상비군의 장교가 귀족들에 의해서 독점되었다고 하는 것은 군대의 어떤 전문 직업화에 있어서 커다란 방해 요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지적 생활이라든지 근면한 생활 양식을 실현한 귀족들은 이 포병이라든지 공병 이러한 장교직을 이제는 중상 계급에게 내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이들 장교들을 업신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과학적 교육을 받은 이 장교들은 본질적으로 충성심이나 용맹성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많은 부대에서는 이 장비와 보급을 필요로 했는데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 기술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 가문보다도 개인의 어떤 능력이 장교의 어떤 지위라든지 역할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는 장교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충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민 군대가 필요하게 된 제2의 어떤 전문 기능은 병창과 관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절대주의 군대에 있어서 무기라든지 어떤 식량, 사료 이런 것들은 전쟁 이전에 예상되는 어떤 전쟁 부근의 요새지 내에 설치된 이 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사용함으로써 어떤 계속적인 보급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위해서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 기능을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나폴레옹은 이 보급 부대를 창설하고 또 그곳에서 양식과 그다음에 탄약을 휴대시키는 정도의 어떤 계획밖에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산업혁명에 의한 통신 수단의 어떤 교통기관의 어떤 이런 발달, 특히 이제 철도 발달은 병참 업무의 일대 혁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신속히 진출한 어떤 전체 부대의 계속적이고 그다음에 적시적인 대량의 보급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대부대를 신속히 원거리에 수송할 수 있어서 적시적인 전투력의 어떤 집중과 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이 부양가족을 제거하고 신속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상자의 후송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병사의 어떤 보충이 가능해졌는데 이와 같은 병창의 복잡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기능을 어떤 면에서는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이 합법적 권위가 존재해서 군대를 통제할 필요성이 이제는 증대하게 됐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직업군인은 국가에 대한 어떤 봉사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의 권위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어떤 인정된 어떤 그런 단일 기관에 충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제 권위가 상호 경쟁 상태에 있거나 어느 권위가 진정한 권위야 하는 이런 어떤 사상 간의 경쟁 상태가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더라도 성취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헌법상의 정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어떤 충성심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는 장교단의 분열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고려 사항과 그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가치에 정치적인 가치를 첨가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장교의 정치적 충성심이 장교의 어떤 전문적인 실력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게 되어 버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군 직업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당파 싸움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갈등을 군대 그 자체로부터 한 단계 멀리하고 그리고 정부의 그 어떤 인정된 공식 제도를 통해서 군대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의 그 어떤 헌법적 합의가 그 함의가 존재가 여기에서는 군 직업주의에는 어떤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용병 군대가 이제는 상비 군대로부터 이 국민 군대로 그리고 현대 직업 군대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도권도 왕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국민 주권으로 이제는 바뀌어서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는 군대의 호의적인 이 사회 환경이 군 전문 직업화를 촉진한다라는 것이죠. 자, 프러시아는 앞에서 이제 설명한 여러 가지 어떤 진급이라든지 교육에서 장교들의 어떤 그런 지성이라든지 창조성의 어떤 강조에 더해서 국민과 군대의 일체가 추구되기 때문에 그 장교단은 통찰력과 그다음에 창조력이 풍부한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국민에게 있어서 국가란 단순한 억압 조직이고 군대는 국왕에게 봉사하는 이방인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단절이 있는 한 군대와 그다음에 국민과의 어떤 일체감이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에 대한 어떤 국민의 지지가 얻기가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절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프러시아는 국가에 봉사하는 이 국민 감정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군대가 국민의 어떤 것임을 이제는 명시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적 의미의 어떤 군 전문 직업주의는 프러시아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상형이 정해져서 이 나폴레옹 전쟁과 그다음에 보불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유럽 전파의 어떤 유럽 전역에 이제는 전파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 국가에서 어떤 산업주의라든지 지식 정보에 의한 어떤 과학 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민주주의 어떤 이 사상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는 전문 직업주의 어떤 집단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에는 자, 이제 제2절 자, 군 전문 직업주의의 어떤 그런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군 전문 직업주의의 우리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상적인 전문직으로서 서구의 역사에서 볼 때 여기는 의사직이나 법률직 그리고 성직자처럼 하나의 어떤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을 우리가 군 전문 직업주의의 어떤 그런 한 요소, 하나의 어떤 접근 요소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자, 그 직업이 전문 직업의 어떤 일반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전문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여기는 전문 지식과 기술성, 그다음에 여기서는 책임성, 단체성 이런 것들을 들기도 하지만 특수한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하건 어떤 고유한 어떤 능력, 그다음에 강범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금전적 이득이 이 직업의 1차적 동기가 아니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직업의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윤리적 책임이라 그다음에 의무라는 이 직업 윤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직업을 전문 직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 직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가 있는가를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는 자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보면 이 전문 직업인이라는 것은 자 어떤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 공적으로 어떤 그런 선언된 지식을 종사자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나 그 지식에 기초한 다른 영역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리버만의 어떤 전문 직업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리버만의 어떤 전문 직업은 자 특수하고 명확한 사회적 봉사 활동을 어떤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한 전제 아래서 자 여기서는 전문 직업은 이 봉사활동을 수행하에 있어서 지적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장기적 이 교육 훈련이 요구되고 있고 전문 직업을 이렇게 이제 특수하고 명확한 사회적 봉사자로 전제할 때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성 범위 내에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수입보다 봉사활동에 중점을 둬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종합적이고 자치적으로 자기 향상에 노력해야 하고 그다음에 윤리 강령이 여기에서는 존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 이 그린우드를 우리가 한번 이제 이 그린우드의 어떤 그런 이념형으로서의 어떤 전문직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그는 여기에서는 자 체계적 이론에 근거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적 전문성과 어떤 기능적으로 한정된 이 권위를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서비스의 어떤 독점적 공급에 대한 이 지역 사회로부터의 어떤 그런 인가를 여기에서는 받아야 하고 도덕적 행위를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 권력이라든지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강령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와 규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그 상징으로 구성되는 이 전문직 어떤 문화라고 말할 수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우리가 다른 학자는 자 바버의 어떤 전문적 형태의 어떤 특이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고도의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고도의 어떤 체계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동체의 어떤 이익 정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도의 어떤 자율 통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전이라든지 명예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견해를 종합해 보면 군 직업주의란 뭐냐? 군 직업주의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자 비교적 이 젊은 나이에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국방에 관한 어떤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전투 기술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 규준에 따라서 여기는 국가와 국민을 방위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종사하는 이 직업이 우리가 군 전문 직업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문 직업주의란 이런 어떤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전투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군 전문 직업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특성은 이 군 전문 직업주의의 어떤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전문 직업주의 요소가 태동하게 된 어떤 시대적 배경은 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노동 분화라든지 어떤 기능적 전문화 요구 그다음에 민족주의적 이상의 팽배 그다음에 정당의 출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군 전문 직업주의가 이제는 태동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자 특히 이제 이 사회 구조가 전 부분에서 이제까지 어떤 귀족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민주적인 것으로 이제는 대체 그다음에 개혁하려는 이런 기운이 태동함으로써 문민 통제를 이제는 촉진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사력에 대한 단일시 체계의 필요성이 이제는 직업주의의 어떤 성장을 촉진시켰는데 이 같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대두된 군의 직업주의는 점차 어떻게 돼요?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문 기술성입니다. 자, 전문 직업이라는 것은 한 중요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지식과 이 기술을 가진 어떤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 직업인은 전문성은 어떻게 됩니까? 단시일 내에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장기간의 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갖추어진 전문 기술은 전문 직업인과 비전문 직업인으로 이제는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직업인들 간의 어떤 상대적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 객관적 기준이 이제는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전문적인 어떤 폭력 관리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 직업 군인들은 병력과 장비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작전, 군수, 관리, 그 다음에 기획 업무 이런 것들이 숙달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 운영의 어떤 지휘 통솔이라든지 통제, 감독, 그리고 어떤 전술적, 전략적, 정책적 이런 사용에 대한 어떤 전문 기술에 능통하고, 그 전문 기술은 다른 민간 전문 기술자들과 구분짓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자, 의사 직업 내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면은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군인 직업 내에서도 자, 지상에서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폭력, 그다음에 공중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독특한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사에도 다양한 이런 어떤 분야가 있듯이 군에도 육해공군에 여기는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폭력이 사용되고 있는 이 상황과 그다음에 사용되고 있는 폭력의 형태는 자, 군인 직업 내에서의 어떤 전문 분야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군인의 특유한 기술이라는 것은 폭력의 관리이지 폭력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직업군인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개념은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 요소가 조직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잡화되고 있어서 급격한 전쟁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래의 어떤 단순한 폭력의 관리자라는 이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외교, 경제, 사회, 심리, 과학, 그다음에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이제는 전쟁의 억제자 또는 평화 유지자, 그리고 이제는 이 전투 역할의 수행을 위한 군사 자원의 어떤 관리자나 여기에서는 운용자라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여기서는 우리가 책임성. 자, 이러한 책임성은 자, 사회적 이런 어떤 그런 이 책임성은, 사회적 책임은 이 전문 직업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어떤 그런 지적 기술만을 소유한 다른 전문가와 구별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문 직업인이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문 직업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의사를 얘기를 아까 들었잖아요. 자, 반사회적인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의술을 사용할 때 그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봉사의 책임과 자신의 기술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헌신이 있을 때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전문 직업은 직업 윤리 체계의 어떤 단위가 되고, 그다음에 이상적 이제 가치를 전제로 한 지침이 되는데, 이러한 전문 직업인의 어떤 행동 지침은 전문 교육을 통해서 숙달되는 이 분문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화돼서 직업윤리의 어떤 법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책임성은 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군대에서 직업군인의 어떤 책임은 그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어떤 군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 안보 상태의 확립을 위해서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군 전문 기술의 사용과 그다음에 어떤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일 직업군인이 자신이 어떤 전문 기술을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분별 없이 사용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문 직업이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의사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이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마찬가지 군인이라는 직업도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독점되고 있는데 왜 그럼 독점되고 있느냐? 이러한 중대성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직업군인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업적 책임성은 이 금전적 보수만을 1차적으로 바라보면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국가에서 이 장교직의 금전적 보상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이를 우리는 증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군대 조직 내에서 이 직업군인의 행동은 여러 가지 행동 준칙과 간섭 그리고 전승대에 오는 어떤 군인 정신 그리고 군대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과 복잡한 규범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조직 외에서 이 사회적 행위는 국가라는 어떤 사회 정치적 대리인에 의해서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전문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군 전문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업 군인의 책임과 기술은 다른 사회의 어떤 전문 직업인과 확연히 어떤 면에서는 구별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단체성입니다. 이제 단체성은 전문 직업인은 유기적인 단위의 어떤 감정을 갖고 이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건데, 이러한 어떤 그런 집단 의식으로 인해서 무장된 단체성은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이 장기간의 교육 훈련과 그다음에 숙달 과정 그리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동 유대 및 자신들의 어떤 고유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 등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문 직업인의 조직에서 전문 직업의 어떤 자격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명백히 해서 실제에 있어서 그 책임이 준수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직업의 어떤 그런 조직은 통상 협회와 같은 이러한 어떤 결사체로 조직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관료 조직을 형성해서 전문 직업인의 어떤 단체 의식과 단체 행동을 갖고 고도의 어떤 노동 분야와 어떤 그런 책임 분야를 이루어서 그 성원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 전체에 집합적으로 봉사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료 조직체로서의 어떤 전문 직업 단체는 직업적 책임 의식과 사회 내에서 그 어떤 전문 직업의 바람직한 역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어떤 이 단체성도 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직업 군인들은 조직화된 이 어떤 그런 단일체 의식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들 스스로 민간인들과는 다른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직업 의식은 군대의 고유 기능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과 규율 그리고 공통의 어떤 유대 속에서 관계된 업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런 단체 의식은 국가에 대한 어떤 봉사 정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감, 그다음에 책임 의식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군대의 어떤 집단적 이익을 국가 이익과 동일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는 사회의 다른 어떠한 집단보다도 철저히 조직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 전문 직업은 국가 안보라는 이 기능적 요인을 수행함으로써 직업적 제도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비전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의 어떤 다른 부분과 접촉하는 일은
드물게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특성은 그 장교 집단을 상당한 어떤 정도로 배타적 집단의 성격을 띠도록 만드는 이러한 요인이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단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 이러한 군 전문 직업인은 어떠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는 촉진시켜야 되는 거냐라고 보면 자, 시간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이고 그 다음에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서 위계화된 구조를 가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과 이 기술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직업으로서 여기에서는 여기는 교육과 이런 경험에 있어서 그 폭과 깊이가 군 직업만큼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화되어 있는 직업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 군 전문 직업은 여기에서는 자, 소명의식을 전제로 한 이 책임감을 요구함으로 해서 전문 직업인의 활동과 업무를 규범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군 전문 직업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전문 직업 중에 하나로서 오래된 어떤 전문 직업의 하나로서 근대 사회를 넘어오면서 전쟁의 수행 방식과 목적이 복합적인 측면으로 이제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군 전문화 직업을 촉진시키기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 전문 직업의 촉진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네 가지를 촉진시킨 사원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약간 이제 한 10분 동안 휴식하고 이제 다음 시간을 진행해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